네, 오늘은 이제 좀 특별한 손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진행하는 첫 국내 투자자분 인터뷰가 되겠는데요. 저희 이제 테슬라 커뮤니티에서는 꽤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왜 테슬라인가? 라는 책을 출간하시게 된 지혜 탐험가님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이번에 왜 테슬라인가라는 책을 출간하는 지혜탐험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지혜타원가님한테 원고를 좀 전달받아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딱 읽고 느낀 게, 아무래도 좀 테슬라를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좀 좋은 서적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제 기본적인 좀 테슬라가 어떤 회사인지를 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좀 제가 느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아무래도 좀 남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지혜탐험가님 소개랑 더불어서 네. 테슬라 투자 또 엄청 초기 투자자이시잖아요. 그 투자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프롤로그에는 굉장히 짧게 쓰긴 했는데 조금 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면 수능을 국내 대학을 가려고 수능을 봤다가 수능을 이제 쫄딱 망하고 약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어차피 영어 공부하고 더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려면 미국 유학 가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약간 도망치듯이 갔어요. 근데 사실 거기서 이제 전공은 화학공학을 전공했고요. 그런데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졸업을 못했어요. 한 3학년 1학기까지만 듣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군대 갔다가 오고 늦은 나이에 수능을 다시 봤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 서울소재대학의 자동차공학과에 들어갔었어요. 원래 자동차를 되게 좋아하기도 했고 음, 아버지 회사가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그래서 네네. 그렇게 이제 졸업을 하고 아버지 회사에 입사를 했죠. 이미 제가 30대여가지고 다른 회사에 입사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정말 현장에서 좀 속된 말로 굴렀습니다. 음, 아버지가 그렇게 지시를 해서. 이제 그 뒤에 이제 기술 영업 쪽 부서에 배정되었는데, 이제 그때가 2018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저에게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분석하고 회사를 성장시켜줄 신규 잠재 고객을 찾아라. 요런 임무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2018년쯤에요. 네, 그게 네네. 2018년이었어요. 제가 입사한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 1년 조금 넘었을 때.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저한테 업무다운 업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별 생각 없이 그냥 되게 가볍게 자료를 찾기 시작했는데 이게 자료 조사를 하면 할수록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자동차 산업의 음, 미래가. 제가 본. 그래서 자료 조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전기 자동차가 앞으로는 대세가 될 거고 자율주행 시대가 결국은 올 거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해낼 기업이 어디 있을까를 찾아보니까 테슬라라는 기업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전부터 테슬라라는 기업은 알고는 있었는데 이름은 알았는데 제대로 공부하게 된 게 그때부터거든요. 그리고 이제 왜 제가 이런 걱정을 실질적으로 했냐. 당시 아버지 회사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현대 자동차 그룹의 의존도가 8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현대 자동차 그룹에만 납품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버지 회사에서 주력으로 만드는 제품이 조향 장치에 들어가는 부품이에요. 쉽게 말하는 아, 핸들. 근데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핸들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엔진에도 저희가 부품을 납품하니까 엔진도 없어지잖아요. 전기 자동차 그쵸. 시대에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예. 한두 달 정도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와 임원들에게 속된 말로 빠꾸를 먹었죠. 아, 네. 아버지와 임원들은 야, 자율주행 시대 오겠냐고. 그 사람이 운전해야지. 그거 기계 믿고 맡겼다가 사고 나면 그거 누가 책임지냐. 그리고 테슬라? 2018년엔 충분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 이제 2018년이니까 2017년까지 그 판매량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쵸. 2017년 기준에 테슬라가 10만 대를 조금 넘게 팔았어요. 네. 근데 2017년 기준으로 현대 자동차 그룹이 700만 대 넘게 팔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네. 테슬라 고객으로 삼았다 쳐. 야, 10만 대 그거 누구 코에 붙이냐는 거예요. 저희 그쵸. 아버지 회사에 뭐 아반떼나 소나타에 납품하는 부품 보면 50만 개씩 깔고 가거든요. 음, 차종 하나당.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거절이 됐고, 근데 이제 저는 그 뒤에도 계속 공부했어요.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서.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테슬라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아, 이게 회사가 테슬라를 고객으로 삼았으면 좋겠는데, 안 하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주식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 네. 그러면 어떻게, 이거 내가 이 기업의 그 주인이 돼서, 그 이 과실을 내가 조금이라도 0.0000001%라도 가져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2019년부터 그러니까 보고서 제출한 기한으로부터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네. 테슬라 주식을 사기 시작해서 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매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뒤로 이제 돈 생기면 사고, 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추가 매수만 여태까지 했었고, 어쨌든 뭐 그런 그 보고서가 거절당한 거 플러스 이제 아버지랑 의견 충돌 같은 게 많았어요, 회사 다니면서. 저는 군대도 다녀왔지만 군대보다 더 강압적인 문화들이 있어요.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2020년부터 그냥 블로그에 제 생각 같은 거 막 갖다 썼어요. 테슬라에 대한 얘기도 쓰고 책 읽고 느낀 점들도 쓰고 이런 거를 이제 쓰다 보니까 제가 그냥 남들과 소통하고 글을 쓰고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2022년 말에 퇴사를 했어요. 그때 이제 주변에서 다 미쳤다 그랬죠. 아버지 회사를 퇴사하니까.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저는 계속 있으면 잘릴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제가 능력이 있으면 회사를 이어서 경영할 수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쵸. 이 일이 너무 하고 싶어서 퇴사를 했고, 그나마 제가 비빌 언덕이 2022년이면 그래도 테슬라 주식이 2019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을 때죠. 네. 네. 뭐 그 외에 다른 주식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테슬라 주식이었으니까 그렇게 불려놓은 자산, 그게 조금 비빌 언덕이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퇴사 후에는 제가 그 제 회사 생활을 기반으로 그 회사를 계승하는 중입니다라는 웹소설도 썼고요. 1년 정도. 아, 네네.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에 대한 책은 그 전부터 쓰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제 2023년, 2024년이 되니까 제가 블로그에 그 당시에 1000개 정도 되는 글을 썼는데 그 중에 한 200개가 테슬라에 관련된 글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 엮으면 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웹소설 완결 내고 바로 이제 책을 급하게 만들어서 제가 2024년 4월에 왜 테슬라인가라는 똑같은 이름으로 전자책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1인 출판사 직접 차리고 네이버 네네. 스마트 스토어 개설해서 거기다가 제 책 올려서 말 그대로 진짜 돈 받고 판매했거든요. 이게 근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제가 가격도 되게 비싸게 받았는데. 네. 근데 이제 정말 인연이라는 게 무서운 게 제 전자책을 사주신 분 중에 한 분이 출판사 대표가 지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책을 사서 읽더니 그 출판사 대표에게 제 책을 보내고 이 책 종이책으로 출간해야 된다. 음, 라고 추천을 강력하게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제 책을 투고하지 않았거든요. 어느 출판사에도. 네네. 근데 그 출판사에서 저한테 먼저 컨택이 왔어요. 아, 종이책 내.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전자책 기반으로 이제 내용을 충분히 업그레이드하고 이제 최신 정보나 뉴스 같은 거를 얻어서 그 받아가지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번에 이제 출간을 하게 된 겁니다. 아, 네. 그렇게 되신 거군요. 그러면 이게 2019년부터 그렇게 거의 뭐 5년간의 이제 리서치 끝에 그 모든 정보들을 다 종합을 해서 전자책을 먼저 내셨고, 근데 이제 네. 거기서 이제 독자분 한 분께서 출판사 대표님한테 추천을 네. 해주셔서 지금 이렇게 이어지게 된 거네요. 네. 아, 그렇군요. 정말 출간 너무 축하드리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이제 네. 또 업계 전문가 분이시잖아요.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라고 하진 못, 전문가라고 하긴 조금 민망한데 그냥 업계에 종사했던 경험은 있죠. 그렇죠. 네네. 그래도 뭐 저희 테슬라 커뮤니티에서는 아마 그 자동차 쪽으로 아무래도 지식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네. 이제 지혜타운가님이랑 인터뷰가 딱 성사됐을 때 이거부터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 위 로봇 이벤트에서 네. 인상적이게 봤던 차가 로보밴이었거든요. 네. 이제 다들 그때 뭐 모델 2 나온다, 그리고 뭐 저기 자율주행 사이버캡 나온다 이런 얘기는 네. 있었는데 로보밴은 그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던 차량이었어요. 그렇죠. 혹시 지혜타운가님 보셨을 때 이게 좀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은지, 이게 일단 대량 생산이 좀 진행이 되어야 좀 저희 이제 음. 생활 속에 이제 새로운 폼팩터로 자리를 잡을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로드맵을. 아, 일단은 그 사이버캡도 분명한 건 컨셉트카거든요. 물론 이제 양산에 가까운 컨셉트카지만 이 자동차 업계에서 컨셉트카를 발표할 때 이제 컨셉트카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면 네. 하나는 그냥 회사의 비전이나 목표를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생산성 1도 고려 안 하고 뭐 법규도 고려 안 하고 진짜 그냥 우리의 미래와 비전을 보여주는 컨셉트카야. 요런 컨셉트카가 있고요. 네. 하나는 양산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이미 양산 버전이 그 개발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양산할 차가 이건데 그거를 우리가 맛배기로 조금만 보여줄게. 음, 요렇게 양산에 완전히 가까운 컨셉트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이버캡은 양산에 가까운 컨셉트카고 음, 로보밴은 테슬라의 비전이랑 목표를 보여주기 위한 컨셉트카에 가깝다고 봅니다. 음,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이버캡은 공개 행사 때 이미 일론 머스크가 2026년에 양산 시작하고 2027년에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한다고 말을 했어요. 맞습니다. 물론 이 기간이 안 지켜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기간을 박아놨다는 거는 이미 사이버캡 프로토타입부터 이미 개발 과정을 지금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이버캡 양산차는 컨셉트카와 똑같진 않겠지만 기본적인 디자인이나 스펙은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사이버트럭 사례거든요. 사이버트럭이 2019년 11월에 컨셉트카가 나왔어요. 근데 실제 사이버트럭 양산이 언제 됐냐면 4년이 지나서야 됐어요. 만 4년이 지나서야. 2023년 말에나 되었으니까. 생각보다 많이 그리고 오래 걸렸죠. 네, 많이 약속했던 생각보다 많이 오래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스펙 부분에서 차이가 약간은 있고 디자인도 살짝 바뀌고 크기가 약간 줄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4년 전 컨셉트카와 양산차의 차이가 큰 차이는 없어요.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이버캡도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음, 반면에 로보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개 전까지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정보 유출의 빈도나 정보 유출의 정확도만 가지고도 양산이 될 컨셉트카인지 아, 양산이 단기적으로 안 될 컨셉트카인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네. 양산이 될 컨셉트카면 협력업체에 무조건 저희 아버지 회사 같은 데다가 무조건 오더가 내려오고 도면이 내려오고 막 같이 회의하고 막 이래요. 이런 회사가 수백 개 수천 개가 돼요. 그러면 거기서 유출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일부분. 그렇죠. 지금 그 모델 근데 Y 네, 리프레시도 막 유출 계속 되고 네, 했었잖아요. 공개되기 전까지. 엄청 뭐 이것저것 내용 다 나왔었잖아요. 네네. 로보배는 위 로봇 공개 행사 직전까지 유출된 게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정말로 양산할 거니까 협력업체랑 협의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테슬라 내부 내에서 그냥 한 대만 딱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출이 음, 안 된 거죠. 로보배는 그런 걸 봤을 때는 정말 회사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한 컨셉트카인 것 같다. 제 음, 생각에는. 하지만 그러면 이 로보밴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냐? 아니죠. 회사의 비전과 목표를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이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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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게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이 로보밴이 최대 20명까지 태울 수 있고 사람을 태우지 않으면 어지간한 택배 화물 같은 거 다 실어 날릴 수 있다 그랬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1톤 우리 포터 정도 되는 네. 그 정도 양의 화물은 실을 수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로보밴을 내놨다는 건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버스, 그 다음에 화물 운송 사업까지 다 먹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를 캐치하셔야 돼요. 이게 로보밴이 언제 나오냐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해 하시지 마시고 음, 왜냐하면 양산에 대한 얘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로보밴은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교통, 운송, 화물 이쪽의 그 물류 체계까지 다 테슬라가 관여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보밴의 컨셉트카 공개가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 그쵸. 진짜 이 로보밴을 이제 그 비전을 내세우면서 이제 완전 체계를 좀 뒤집어 네, 버리겠다라는 어나운스멘트를 한 거고, 이제 확실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전체적인 체계를 뒤집고 있는 인물인 건 확실한데, 또 이제 또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네, 또 마케팅 같은 면에 있어서도 기존 체계를 전 아예 또 뒤집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죠. 또 아시겠지만 최근 있었던 그 사이버 트럭 폭발 사고 때 이때 포춘에서 웬일인지 원래 이 레거시 미디어가 일론 머스크한테 좋은 얘기를 안 해주는데 어우, 네네. 이때만큼은 핸들링 방식이 가히 최고였다, 네, 마스터 클래스였다라고 찬사를 보내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남다른 관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 1월 1일이었죠, 현지 시간에. 그러니까 맞아요. 미국 라스베가스 가면 트럼프 호텔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정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폭발했어요. 그래서 한 명이 죽고 7명이 다쳤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테슬라의 경쟁력, 네.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경쟁력이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연결성. 저는 연결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개가 있지만 커넥티비티. 네. 그래서 이때 폭발했을 때 CCTV가 왜냐하면 호텔 정문이었기 때문에 CCTV가 있었어요. 근데 CCTV를 보면
가만히 있다가 순간적으로 폭발한 거예요. 그 배터리 화재 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만히 있다가 절대 순간적으로 폭발하지 않아요. 연기가 음. 나기 시작하고 불이 붙기 시작하지. 아, 그쵸, 그쵸. 배터리의 합선으로 이 쇼트가 나서 생기는 거면. 근데 그거 가만히 있다 터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배터리 폭발로, 그러니까 배터리의 문제로 폭발된 게 아니라고 다들 생각은 했지만 몇몇 무지한 사람들 아니면 또 테슬라 깔려는 사람들은 이것도 사이버 트럭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엄청 글이 달렸어요. 그 음. 사고 직후에. 근데 그 의심이 곧바로 사그라들었던 게, 일론 머스크가 사고 난 뒤에 한 2시간쯤 뒤에 뭐라 그랬냐면 X에서 해당 사이버 트럭이 폭발하는 순간 원격 측정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 해당 사이버 트럭의 데이터를 받아봤는데 폭발수 하는 순간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All vehicle telemetry was positive at the time of the explosion이라고 말했어요. 정확히. 네.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객관적 데이터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세상에 이런 자동차 기업이 어디 있어요? 급발진이 발생하거나 화재가 났어요. 근데 갑자기 CEO가 2시간 뒤에 원격으로 측정해봤는데 데이터 봤을 때, 그거 급발진 아니야. 네가 엑셀 밟은 거야. 이거 엔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 이거 누가 거기다 폭탄 설치한 거야 라고 누가 말해줘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도. 네. 왜냐하면 기존 자동차들은 운송수단, 교통수단일 뿐이에요. 기존 자동차 기업들도 100년 넘게 그 자동차를 그냥 운송수단, 교통수단으로 봤고, 전기 자동차도 엔진을 빼고 그냥 배터리, 음. 모터 들어간 교통수단으로 본 거예요. 네. 근데 테슬라는 이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이유가, 이 전기 자동차가 테슬라 생태계의 핵심 요소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꿈꾸고자 하는 생태계는 AI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생태계거든요. 네네. 그러려면 이 전기 자동차가 아주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를 만든 거고, 그러면 이 전기 자동차가 생태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다른 생태계 요소들과 연결되려면 FSD, 자동차 보험, 슈퍼차저, ESS 이런 것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려면 필연적으로 테슬라 전기 자동차는 연결성이 좋아야 돼요. 연결성이군요. 네. 네. 그래서 연결성을 그렇게 다 미리 깔아놓은 거예요. 마치 애플이 아이폰 설계할 때 아이패드, 애플워치, 맥북, 에어팟, 앱스토어 등과 연계를 고려하면서 설계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음. 그래서 기존 자동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 통신 장비, 소프트웨어 개발. 그렇게 해서 이제 OTA로 막 업데이트 하잖아요. 처음 샀던 시점의 그 성능과 3년, 4년 뒤의 성능이 하드웨어는 똑같아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통해서 새로운 기능을 쓸 수 있고 버그 같은 거 바로바로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런 연결성이라는 부분을 꿰뚫어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일론 머스크 뉴스를 딱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언론, 특히 레거시 미디어의 왜곡된 보도를 살펴볼 수 있어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국내 기사를 하나 제가 봤는데, 예. 뭐 갑자기 지드래곤이랑 시아준수를 언급을 해요. 사이버 네네. 트럭 폭발을 했는데 지드래곤이랑 시아준수가 사이버 트럭을 샀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이버 트럭 폭발, 그들은 괜찮나 막 이렇게 써놓고 네. 거기에 사이버 트럭 폭발과 1도 관련 없는 지드래곤이 사이버 트럭에 앉아있는 사진이 떡하니 있어요. 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언론에서 예를 들면 전기 자동차가 화재 불이 났어도 전기 자동차에서 불이 난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에서 발화했다는 증거가 없는 화재도, 예를 들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불이 났는데 옆에 그냥 전기 자동차는 주차가 돼 있었어요. 근데 그럼 전기 자동차도 홀랑 탈 거 아니에요? 전기 자동차 전소, 전기 자동차 화재 추정, 이딴 식으로 제목을 달아요. 그리고 나중에 네. 결론이 내연기관 자동차가 화재가 난 거라 그러면 정정 보도를 해야 되잖아요. 절대 안 합니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음.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책에서도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서 썼는데, 오히려 사이버 트럭이 뭐 그 폭발을 키우거나 이런 게 아니라요. 실상은 반대로 사이버 트럭 덕분에 더 큰 네. 피해를 막았었어요.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 사고 직후에 미국 경찰 당국이 브리핑했을 때 정확히 뭐라 그랬냐면, Cyber suspects prevented a bigger explosion and more damage to Trump Hotel,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러니까 더 큰 폭발과 더 큰 데미지를 사이버 트럭이 막아줬다 그랬어요. 사이버 트럭의 스펙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사이버 트럭이 더 큰 피해를 막아줬다는 말, 이런 거 제대로 딱딱딱 달아갖고 제목 단 언론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테슬라에 투자하실 때는
기사만 보고 테슬라를 판단하시면 큰일 납니다. 정말로. 맞습니다. 또는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언론은 그냥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기사를 자기네들 편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뭐 저널리즘, 기자 정신 이런 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벤트를 보고 저는 그 트위터 인수하는데 44빌리언 달러 냈지 않습니까? 네. 네. 전 이런 이벤트가 하나하나 계속 쌓이고 쌓이면 충분히 그 값어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 엄청난 마케팅 효과를 내는 거죠. 돈 한 푼 하나도 안 쓰고 돈 한 푼도 안 그러니까요. 썼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럼 또 이제 제가 지혜타운관님한테 또 네.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또 삼성전자도 좀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AI 반도체 이런 것에 있어서 SK 엄청 하이닉스가 이제 힘들죠. 그나마 좀 잘 해주고 있는데 저는 이제 또 국내 자동차 업계가 어떻게 될지 이게 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지혜타운관님이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그 누구보다 좀 정확한 관점을 좀 제공해 주실 것 같은데 이 전기차로의 전환에 있어서 지금 저희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 뭐 현대 기아차죠. 어 네. 이제 어떻게 좀 보시는지 장기적으로 좀 어떻게 펼쳐질까요? 네. 제가 이제 이거 얘기하기 전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제 얼굴을 못 보는 거를 영상에 이렇게 보실 텐데 제가 이제 얼굴을 가리고 인터뷰하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뭘 잘못해서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네. 뭐 그 찔리는 게 있어서 그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 네. 얼굴이 공개되는 순간 저희 아버지 얼굴이 저희 아버지가 누군지 바로 알게 되고 저희 아버지 회사가 바로 노출돼요.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솔직하게 책에도 썼고 인터뷰도 하는 저로서는 혹시나 저희 아버지랑 저희 아버지 회사에 누가 될까봐 혹시나 그런 마음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얼굴을 가리는 거라는 거 그거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기존 자동차 기업들 중에서는 현대 자동차 그룹이 그래도 전기 자동차 전환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기존 네. 자동차 기업들 중에서. 네. 근데 어디까지나 기존 자동차 기업들 중에서고 현대 자동차 그룹도 상당히 위기다. 음.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그 이걸 알 수 있는 게 2023년 총 소매 판매량이 717만 대였는데 이 중에 배터리 기반 순수 전기차,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런 거 다 빼고요. 몇 대 팔았냐? 45만 대밖에 못 팔았어요. 아, 6.2%밖에 네네.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포터 일렉트릭, 봉고 EV, 코나 EV, 니로 EV, G80 일렉트리파이드 이렇게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플랫폼을 그냥 활용해 만든 전기 자동차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전용 플랫폼, 뭐 eGMP 요즘엔 이 표현에도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전기 자동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 전기 자동차가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그렇군요. 판매 대수에. 근데 이게 기존 자동차 기업들 중에서는 그나마 많이 파는 편이라는 거게 문제인 거예요. 지난 몇 년간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 자동차 생산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럴듯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계획이 제대로 지켜졌으면요. 지금 2025년이잖아요. 네. 지금 작년이나 올해는 테슬라 제꼈어야 돼요. 막 100만 대 이상 생산하고 네네. 막 내연기관 자동차만큼 전기차 생산하고 이랬었어야 돼요. 그 2024년 기준으로 전기 자동차 전용 플랫폼 이용해서 연간 100만 대 이상 전기 자동차 생산하는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음. 중국 기업 뭐 있다고는 이 중국 기업까지 포함할 수 있겠지만 중국 기업은 어차피 글로벌 업체는 아니니까 네네. 거기다가 중국 기업이 만드는 자동차들은 대부분 막 100km, 150km 동네 마실 나가는 자동차니까 일반적인 자동차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네네. 일반적인 우리가 자동차라고 생각했을 때 100만 대 이상 생산하는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어요. 아직도. 그리고 전기 자동차 생산을 통해서 이익 내는 회사도 테슬라밖에 없어요. 기존 회사들 전기 자동차에서 이익률 얼마 나오는지 따로 발표 안 하거든요. 음. 왜냐하면 발표를 못 하죠. 손실을 어마어마하게 보고 좀 있으니까. 적자겠죠. 네네. 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얻은 이익으로 메우는 거예요. 착각하는 게 기존 자동차 기업들이 차를 700만 대, 800만 대, 1000만 대 만든다고 해서 전기 자동차 금방 만들 수 있어라고 일부 자동차 전문가라고 떠드는 사람들 유튜버들이 그렇게 떠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보고 웃죠. 실제 업계에 있어 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네. 소리를 하니까 엔진 빼고 모터 배터리 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게 일단 첫 번째가 공급망을 다 엎어버려야 돼요. 현대자동차 그룹이요. 놀라지 마세요. 현대자동차 그룹에 직접 납품하는 업체가 1차, 그리고 1차에 납품하는 업체가 2차. 저희 아버지 회사가 2차예요. 네. 2차에 납품하는 업체가 3차, 4차. 보통 4차까지 보는데 아, 4차까지 다 합치면 국내에만 수만 개가 있습니다. 수만 개요. 네,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요. 자, 전기 자동차는 단순히 엔진 빼고 모터, 배터리 달면 되는 자동차가 아니고요. 부품 개수도 훨씬 적고 그 전기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부품, 내연기관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부품 이게 확연하게 달라요. 아,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려면 기존 공급망의 최소 절반 이상을 작살을 내야 돼요. 네네. 이거를 어떻게 감당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협력 업체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의리라고 하지만. 현대자동차 그룹 내부도 문제예요. 네. 품수가 엄청나게 줄어드니까 조립 인력 확 깎이죠. 그 다음에 그 협력업체 담당하는 구매 자재 파트, 부품 설계 인력 날라가죠. 그 다음에 조립하는 사람들도 이거 어떡해요? 엔진만 조립했던 사람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 이제부터 배터리 조립해 그러면 그게 되냐고요. 그리고 구조 조정도 어렵죠. 네. 우리나라 금속 노조, 자동차 노조가 얼마나 센지는 전 국민이 음, 다 알잖아요. 절대 그쵸. 함부로 구조 조정 못해요. 이 잉여 인력을 재교육해서 전기 자동차 개발 및 생산 라인에 투입해야 되는데 효율성이 확 떨어지죠. 그리고 노동자들도 불만이 많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하나 더 있죠. 공장 개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공장을 전기 자동차 생산 공장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도 힘들어요. 대표적인 예가 프리몬트잖아요. 그 되게 일론 머스크 고생했다 그랬거든요. 그쵸, 그쵸. 예전에 도요타 자동차 공장이었는데 그걸 인수해갖고 그 레이아웃 자체가 내연기관 자동차 공장에 맞춰져 있으니까 음, 굉장히 힘들다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나온 기가팩토리는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네. 테슬라 전기 자동차 생산을 위해서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훨씬 효율성도 높고 생산성도 뛰어나거든요. 기존 자동차 기업은 내연기관 자동차도 생산을 해야 됐기 때문에 내연기관 자동차 공장을 내연기관과 전기 자동차가 동시에 생산되는 공장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돈은 돈대로 엄청나게 쓰고 효율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하나만 해도 힘든데.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가 어쩔 수 없이 현대 전기 자동차 전용 공장을 짓는 거예요. 2023년 11월에 착공을 했는데 이거를 무슨 전기 자동차 시대의 대전환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긴 했는데 이게 전용 공장을 짓는 이유가 기존 공장, 기존 인력으로 생산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많이 늦은 게 2025년 완공 예정이고 네. 생산이 2026년 1분기부터예요. 지금 목표가. 그리고 연간 생산량 목표가 20만 대예요. 쉽지 않을 것 테슬라는 같은데요. 네. 네, 20만 대도 쉽지 않아 보여요. 근데 그쵸. 20만 대를 달성했다고 치자고요. 네. 2026년에. 근데 테슬라는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생산 능력이 연간 235만 대입니다. 음, 4개 공장에서, 기가팩토리 4개 공장에서. 지금 뭐 계획하고 있고 짓고 있고 이런 공장 말고요. 그 다음에 기가팩토리 상하이는 2023년에 이미 94만 7천 대 전기 자동차를 생산을 했어요.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이게 벌써 2년 전이에요. 현대 자동차가 빠른 편이라고 해도 한참 뒤라는 거죠. 너무 늦었다는 거죠. 전기 자동차 전용 공장을 빨리 지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환을 그냥 기존 공장에서 하면 되겠지라고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현대 자동차마저도. 거기다가 또 소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전기 자동차 전환은. 네. 배터리요. 왜냐하면 아, 네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엔진이잖아요. 근데 엔진은요, 내연기관 자동차 기업이 직접 개발했어요. 그런데 전기 자동차에서는 그 역할이 배터리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배터리 누가 만들어서 누가 납품해요? CATL, LG 에너지 솔루션, SK, 삼성, SDI가 개발해서 납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부품에 대해서 기술 주도권이 없어요. 음, 기존 자동차 기업.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계속 뺏기는 거예요. 음,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배터리 화재 났다 그러면은 엔진에서 화재 나면 자기네들이 원인 분석해갖고 그 대응을 재빠르게 할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엔진을 만들고. 근데 이제 배터리에서 화재 났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CATL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CATL,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다고 그 인정하냐고요. 자기네들 과오를. 자기네들 그러면 엄청나게 이미지 타격받고 엄청나게 돈을 배상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서로 협상하고 그 소송 붙고 막 이래요. 그럼 이제 또 몇 년 지나거든요. 그렇게 대표적인 얘기가 그게 쉐비 볼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끌었었어요. 결국에는 LG 그 GM이 LG 에너지 솔루션 상대로 이겨가지고 합의를 해서 그 돈을 보상을 받긴 했지만 이미 이미지가 작살이 났으니까 네.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원하는 자동차 기업이 없어요. 주도권을 점점 내어주니까. 그렇죠. 반면 테슬라는 어떻죠? 본인들이 직접 배터리 개발하고 배터리 생산하잖아요. 본인들이 100%다 배터리, 자기네들이 만든 배터리를 자동차에 다는 건 아니고 협력업체들한테 배터리를 받기도 하지만 이게 아예 의존하는 거랑 배터리를 본인들이 개발하면서 부분적으로 받는 거랑 얘기가 아예 달라요. 주도권에 왜냐면 있어서 아예 테슬라는 다르죠. 본인들이, 네. 본인들이 배터리 기술도 확실하게 갖고 있고 이러니까 그렇죠. CATL, 파나소닉이 주로 이제 테슬라에 배터리 납품하는데 꼼짝 네. 못해요.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쉽지 않아요. 음. 저는 이제 현대 자동차가 그렇다고 당장 몇 년 안에 망할 거냐 그렇게 보진 않는데, 네.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보다 어쨌든 전환 속도나 의지가 확실히 있어요. 네네. 하지만 이 정도 속도라면 저는 지금과 같은 위상, 지금 거의 뭐 탑3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절대로 전기 자동차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자율주행 시대가 활짝 열렸을 때 현대 기아 자동차가 지금과 같은 어떤 위상을 갖기는 대단히 어려울 거라는 좀 암울한 예감이 들어요. 네. 참 이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놓인 것 같은데 이래서 그렇죠. 그 예전에 보면은 오히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을 하는 것보다 그냥 전기차 회사로 아예 시작을 하는 게 더 낫다고라는 그런 그렇죠. 말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정확해요. 그래서 테슬라는 네네. 아예 제로 베이스부터 전기차로 시작했잖아요. 그게 그렇죠. 훨씬 뭐 어떻게 보면 쉬워요. 이제 여기서 그럼 이렇게 전환을 한 것도 전환을 하는 거지만 그 다음 지금 움직임이 휴머노이드 보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제 현대도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를 하고 좀 그쪽으로 좀 자원을 좀 쏟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지혜타 원가님 보실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네. 테슬라가 유일하게 휴머노이드 보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데 네. 지금 일단 현재로서는 그래도 눈에 띄는 기업이 피규어 쪽이었어요. 네. 거기가 이제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다 투자 받고 좀 네. 그래가지고 지금 또 BMW 공장에도 지금 이제 네. 배치가 되었다고 PR을 하긴 하는데 네. 자 휴머노이드 보스에 있어서 테슬라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도발적으로 쓰긴 했는데 책에도 테슬라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승리자가 될 거라고 제가 좀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근거를 몇 가지를 갖고 왔는데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네. 네. 그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테슬라 옵티머스를 어디서 소개했는지를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 하거든요. 음, 휴머노이드 로봇을 따로 무슨 로봇데이라고 거기서 소개한 게 아니라 AI데이에서 소개했어요. AI데이 2021년. 그때는 맞습니다. 물론 컨셉만 소개를 했지만 디자인이랑 이걸 왜 AI데이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발표하지? 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궁금증을 가지셔야 돼요. 이 옵티머스를 보는 순간 왜 FSD를 자꾸 테슬라가 카메라로만 구현하려는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FSD를 자율주행에만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네. FSD를 조금만 변형해서 로봇에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카메라로만 구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사람이 노동을 할 때 90% 이상 시각에 의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테슬라는 자율주행만 생각하고 AI를 개발한 게 아니라 이쪽 로봇까지 미리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카메라로만 시각 정보로만 AI를 구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큰 그림을 그린 거죠. 반면에 피규어는 제가 알기로는
오픈 AI의 챗 GPT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물론 챗 GPT 굉장히 똑똑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챗 GPT의 능력을 부정하는 게 아닌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이게 물리 세계에 적용되는 AI가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실수를 하면 뭐 요즘에 이제 hallucination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네. 아니면 이제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말을 한다던가 그런 그림을 그린다던가 요런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거 만들었다 쳐도 논란이 엄청나게 되지만 그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음. 물리적인 법칙이 적용되는 현실 세계에서 AI가 잘못되면 사람이 다치고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아예 다른 이야기죠. 네, 이게 레벨 난이도가 다르고 리스크가 달라요. 근데 네. 그거를 지금 테슬라는 해내고 있고 현재까지 제일 높은 수준의 AI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고 한 가지 또 큰 약점이 본인들이 AI를 개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규어라는 회사. 음. 이게 아주 커요. 오픈 AI가 최신 버전의 인공지능 제공 안 하면 그러면 갑자기 라이센스 가격을 올리면 피규어가 잘못된 AI 때문에 큰 사고를 일으켰어요. 그럼 그에 대한 대응과 책임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게 아까 그 배터리와 그러니까요. 기존 자동차 기업과 똑같거든요. 그 성숙되지 않은 분야에 뛰어들 때는 반드시 수직 통합이 돼 있는 회사가 훨씬 유리하고 훨씬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손. 그 손을 안 보더라고요. 손을 봐야 되거든요. 손만 봐도 어느 회사가 앞서 나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손만요. 테슬라는 2023년 12월에 옵티머스 2세대 공개했는데 그때 날개란 옮기는 영상 보셨을 거예요. 네. 테슬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섯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두 손가락으로 집어가지고 이렇게 옮기거든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인간은 엄청 쉽죠. 로봇한테 시키기가 아주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교한 손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사람 대신 용접하는 로봇은 있었어요. 근데 사람 대신 계란 후라이를 해주는 로봇은 없었어요. 왜냐면 계란을 못 들기 때문에 제대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옵티머스의 라이벌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회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고. 네. 막 아틀라스 그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뭐 백더블링을 한다, 물구나무를 산다 그래서 막 엄청나게 국내 언론에서 엄청나게 띄워줬어요. 사람의 노동을 대체하는데 그런 능력이 필요한가요? 저는 이거 꼭 질문하고 싶었는데 테크피드님 혹시 백더블링 하실 줄 아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전 못합니다. 저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능력은 사람의 노동을 대체하는데 하등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어요. 사람 노동을 대체하려면요 날개란을 잘 늘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백덤블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틀라스 영상을 2016년부터 올렸거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2023년까지 손가락 자체가 없었습니다. 물건을 맞습니다. 잡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물건을 집을 수 있었던 버전이 2023년이었는데 그게 양쪽 집게 두 손가락 그리고 집게 스타일로밖에 못 집었습니다. 네. 그리고 2024년에 이제 아틀라스를 아예 리뉴얼 해가지고 신형 아틀라스를 내놨는데 그거 역시 손가락이 3개예요. 네. 그래서 그 신형 아틀라스 올린 영상을 보면요 널대대한 그 철판 그거밖에 못 들어요. 절대 그 손가락으로는요 그 움직임으로는 계란 못 집어요. 그리고 피규어는 아틀라스보다는 훨씬 손동작이 나았어요. 분명히 손가락도 5개였고 영상 보시면 사과, 플라스틱 컵 같은 거를 이렇게 들어서 옮겨요. 네. 하지만 그것들 역시 잘 보시면 다 딱딱한 물건들. 그러니까 아직도 테슬라와는 기술 격차가 상당히 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점은 테슬라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슬라는 다음 세대 옵티머스를 곧 공개를 할 건데 거기에 쓰일 손 모형을 위 로봇 행사장에서 보여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이버캡이랑 로보밴만 보느냐고 그 손 모형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그 손 모형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자유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Degree of Freedom이라 그래서 DOF라 그러는데 이제 그 관절 하나가 어떻게 자유롭게 움직이냐를 이렇게 개수를 세는 거예요. 한 관절이 최대 가질 수 있는 자유도가 6이에요. 사람 손은 모든 관절의 자유도를 다 더하면 27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휴머노이드 로봇의 손 자유도가
한 자릿수예요. 날계란을 안정적으로 들었던 그 옵티머스 2세대의 손 자유도가 고작 11이에요. 11인데 날계란을 집었거든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그 위 로버트 행사에서 보여준 차세대 옵티머스의 손 모형, 그게 자유도가 22라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과 자유도에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 영상을 보시면 사람 손처럼 움직입니다. 정말로. 이게 엄청난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투자자들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쟁력이 테슬라 공장의 존재예요. 근데 테슬라 공장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테슬라 공장에 그냥 상품성이 떨어지고 미완성된 옵티머스 집어 넣을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쓰잖아요. 옵티머스를 테슬라 공장에. 전기 자동차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걸 보셔야 돼요. 비용 절감으로 바로 이어지는. 네, 테슬라가 단순 작업부터라도 미완성된 옵티머스라도 밀어 넣어가지고 인건비 줄이면 그 테슬라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ESS, 태양광 패널, 심지어 옵티머스 생산 비용까지 낮춰줄 수 있어요. 왜냐면 옵티머스가 옵티머스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게임 자체가 안 돼요. 한 회사에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기술적 제휴 협력이기 때문에 BMW나 벤츠가 피규어나 앱트로닉 회사 말을 듣겠냐고요. 엄청 조그만 스타트업인데 이거 이 로봇 쓰게 하려면 이러이러한 거 생산 라인 좀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고 말 안 들어요. 네. 얘네가 갑이라고 지들이 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완성차 업계의 마인드가 어떤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수익을 못 내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 제때 안 되거나 갑자기 벤츠, BMW 혹은 모회사,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자금 끊잖아요. 바로 사요나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냥 빠이빠이인 거예요. 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구글에 있다가 구글이 뭐 버티다가 소프트뱅크에 팔고 소프트뱅크도 버티다가 왜 현대 자동차 그룹이 팔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 회사가 1992년에 창립됐거든요. 엄청 오래된 회사예요. 근데 지금까지 흑자를 낸 적이 없어요. 기업 본연의 목적인 이윤 창출을 30년 넘게 못한 회사이기 때문에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이제 수직 통합에 있어서 테슬라는 이제 테스트 베드까지 자기네들이 다 가지고 있고 거기서 그렇죠. 이제 바로 얘네들을 전개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압도적인 선두를 계속 유지를 하겠네요. 거의 이건 뭐 선두라고 하기도 뭐하고 저는 그냥 올리원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네네. 그러면 이제 이 타임에 제가 궁금한 게 디탐님이 이런 좀 또 색다른 좀 관점을 좀 가지고 계시고 하시는데 혹시 테슬라 말고도 투자를 하고 계시는 종목도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제 책 보시면 뒷부분에는 주식 투자 원칙이라는 챕터가 하나 있어서 거기에서는 제 주식 투자에 대한 철학이나 원칙 같은 걸 써놨는데 거기에 이제 몇몇 기업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뭐 ASML, 그 다음에 애플, 뭐 그 다음에 좀 특이하긴 하지만 코스트코 이런 회사들의 네네. 주식들도 갖고는 있지만 비중은 테슬라가 제일 크고요. 늘 항상 절반 이상이에요. 5, 60%. 이제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책에도 썼지만 제 투자 원칙 중에 하나가 아는 만큼 투자한다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테슬라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테슬라 투자 비중이 제일 높은 거예요. 테슬라에 대해서 책 쓸 정도면 많이 네. 안다고 그래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인생 일대기를 쫙 아까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그냥 제 인생 자체가 테슬라에 맞춰진 인생이에요. 그 화학공학 공부하면서 배터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게 됐고 자동차 업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테슬라를 일찍 알아보게 된 이유도 제가 그쪽 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의 가치를 일찍 알아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 제일 자신 있게 많이 아니까 테슬라의 비중이 높은 거고 저는 이제 반도체 쪽, 그 다음에 스마트 기기 이쪽에도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애플, 엔비디아, ASML에 투자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거고 이것도 투자 비중 순서가 정확해요. 많이 아는 순서. 많이 아는 똑같아요. 네. 제가 이제 책에는 안 썼지만 작년에 이제 두 종목을 조금 투자했는데 그게 바로 아이온큐 팔란티어. 요 두 개에 아주 소량.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소량이냐 하면 잘 몰라서. 제가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도 이해를 잘 못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온토로지에 대한 개념이 제가 확실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잘 모르지만 이 기업이 너무 좋아 보이거나 관심이 있다 그러면 50만 원, 100만 원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음, 제가 관심이 생겨요. 제 돈이 들어갔으니까. 저는 맞아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소액 투자를 했는데 그 하반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 두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게 테크피드님이에요. 그러니까 아, 테크피드님은 그전부터는 알고 있었죠. X 네네.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유튜브를 하시네? 근데 테슬라 투자자이신 줄은 알았는데 아이온큐랑 팔란티어에 대해서 막 열심히 그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무슨 음, 뭐 단기적인 이슈 이런 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으시고 팔란티어랑 아이온큐가 어떤 회사인지 왜 가능성이 있는 회사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영상을 많이 올리셔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인사이트 넘치는 영상을 많이 봐서 그래서 이번에 제가 책을 냈을 때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린 거죠. 인터뷰를 해도 되겠냐. 근데 흔쾌히 이제 인터뷰를 응해 주셔갖고 이렇게 된 건데 두 종목을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예, 예. 아, 그렇군요. 아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제 채널 첫 영상이 팔란티어예요. 그래서 팔란티어로 아, 저는 이제 먼저 채널을 시작을 했고, 제가 21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진짜 빠르네요. 그땐 그리고 저는 존재조차 몰랐는데. 그때 이제 꽤 이슈였어요. 그래도 이제 팔란티어 예, 예. 상장한다고 했을 때 꽤 네, 주목을 좀 많이 받았던 그런 거였고, 이제 좀 아무래도 백그라운드나 이런 게 좀 되게 매력적인 회사였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죠. 예. 차근차근 공부를 해왔고, 공부를 계속 지속하고 싶어서 이렇게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테크피드님은 네. 영상 몇 개 본 걸로는 이제 네 개 종목에 대한 말씀만 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네네. 그 외에 또 다른 투자 종목이 있으신지 아, 네. 궁금하거든요. 저도 이제 지혜 탐험가님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테슬라가 그래도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음, 또 나머지 이제 지금 채널에서 다뤄드리는 그 총 4개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외로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제 지금 이 시대가 좀 이런 AI나 이런 것들의 부상으로 인해서 좀 단 음, 한 번도 보지 못한 뭔가 엄청난 좀 특이점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그 좀 생각하고 그 상황에서 메인 플레이어는 분명히 이제 제가 계속 다뤄드리는 이 테슬라, 네, 엔비디아, 팔란티어 또 잘 성장을 해준다면 이제 아이온큐도 분명히 그렇죠. 좀 주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명 네, 여기 말고도 엄청나게 유망한 섹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그런 특이점에 뭔가 지금 도달하려는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좀 음, 그중에서 제가 좀 확신이 드는 친구들은 좀 따로 선별을 해서 좀 몇몇 음. 개씩만 제가 멤버십에서 따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멤버십에서 그런 종목들은 이제 멤버십에서만 따로 테크피드님만의 어떤 그 인사이트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소개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주신다는 거군요. 예.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다루고요. 또 이제 뭐 월스트리트 리포트 같은 것도 제가 좀 이제 다루면서 음, 같이 이렇게 음. 투자 좀 장기적인 이런 관점, 여러 가지 관점들을 좀 해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게 그 팔란티어 투자자 그 외국 분이랑 아예 그냥 영어로 인터뷰하고 이제 아, 네. 자막으로 한글 단 걸 제가 봤는데 어쨌든 그런 그 영어 능력 저는 뭐 유학 생활을 짧게 하고 오긴 했지만 영어를 그렇게까지 인터뷰를 영어로 할 수 있을 정도로는 잘하지는 못해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투자 인사이트도 있는데 이렇게 영어로 얼마든지 해외 유튜버, 해외 인플루언서, 해외 인베스터들이랑 컨택을 해가지고 그런 남들이 만들지 못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진짜 저는 그 테크피드님만의 약간 강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딱 아유, 보고서 감사합니다. 되게 놀랐어요. 저도 내가 영어 공부를 지금이라도 좀 더 할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좀 하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 너무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되게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유, 유튜브 채널 좋은 보면. 말씀 해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지혜 탐험가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귀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아무래도 좀 일반인 분들이 이제 업계에 좀 안 계시는 분들이 알기 힘든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좀 듣게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새삼 테슬라가 진짜 대단한 기업이다. 정말 좀 확신이 다시 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너무 이렇게 인터뷰를 제가 먼저 요청을 드렸는데
인터뷰 흔쾌히 인터뷰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워낙 이제 좋은 정말 딱 전곡을 찌르는 질문들을 너무 잘 해주셔서 저도 진짜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그럼 또 다음에 기회 되면은 또 이제 네, 좋은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